지난번에는 그 철종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사실상 조선 왕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6대 고종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때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흥선대원군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기였죠. 철종이 이제 후사 없이 33살에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그 다음 임금으로 등극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논의가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안동 김씨들로서는 그 왕족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은 전부 귀양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사실상은 그 왕을 이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왕실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하응. 원래 그 조선 16대 그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이 있었는데, 인평대군의 8세 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족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촌수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그 이하응의 아버지가 남연군인데, 이하응의 아버지 남연군이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 그래서 이 왕족으로서 가까워진 거지. 이 혈족으로서는 상당히 멀은데 그 양자 쪽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왕족이 됐어요. 이하응은 사실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죄를 하면은 안동김씨들한테 찍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저 건달 노릇이나 하고 상갓집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술주정이나 하고 아주 그 참 거렁뱅이 같이, 또는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연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때를 기다린 거지. 당시에 그 철종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던 순원왕후, 안동김씨 순원왕후가 죽고, 이제는 그 수은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일찍 죽기 때문에 그 왕비 노릇은 못했지만은 아들이 이제 헌종이 되면서 대비가 된 풍양조씨, 그 조대비가 이제 실권을 가지게 된 거지. 누구를 왕으로 추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조대비예요. 이하응이 이 조대비하고 사전에 접촉을 하면서 자기의 둘째 아들인 명복이를 왕위에 올려줄 것을 조대비하고 묵계를 합니다. 그래서 철종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조대비가 이하응의 아들인 명복을 고종으로 점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하응이 사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 임금의 자손이 없거나 이제 대가 끊겨가지고 그 종친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 왕의 친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대원군이 4사람이 있었어요.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 그리고 이제 인조의 생부인 정원대원군, 그리고 이제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게 4사람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을 제하고는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세도를 아버지가 힘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 근데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자기가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종이 이제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이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 정책 결정권을 흥선대원군한테 아주 위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뭐 그냥 세도가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동안 그 안동김 씨의 그 주류들을 전부 다 정계에서 축출을 해버려. 근데 그 안동김 씨 중에서 그동안에 그 김수군의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병학이고 또 한 사람은 김병국이야. 그 김병학 그 형제들이 그 이하응이 아주 어려웠을 때 관세를 하지 않고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동김 씨 세력은 다 무찔러 버렸지만은 김병학과 김병국은 아주 우대를 해서 영의정까지 시켰어요. 영의정을 2번이나 역임을 했어. 그 형제들이 다. 그 조선 말기에 그 분당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아. 또 세도 정치 하면서 그 탕관오리 그냥 부정부패하고 삼정을 문란시키고 얼마나 그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일부 그 서원들은 서원이 있어. 서원. 지방에 있는 이제 그 교육기관이지. 이 서원에서 그런 그 모든 여론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부패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서원을 다 철폐시키고 꼭 꼭 두어야 할 주요 서원 47개만 남겨놓고 서원을 다 헐어버렸어요. 대원군의 그 치적 중에서. 치적이라기보다도 대원군이 그동안 하여간 응어리지고 있던 그런 데에다 철퇴를 내린 것이 안동김 씨를 우선 정계에서 다 축출을 하고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서원을 다 철폐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그쪽에 붙어 있던 그 천주교를 대거 또 탄압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신하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왕을 우습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그 불타버린 그 경복궁을 재건을 합니다. 그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 들 거 아니야. 막 많은 사람들 사역도 시켜야 되고 또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현재 그 재정이 열악하잖아. 안동김 씨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 화폐를 주조를 해.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고 또 기부를 받기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걸 만들고 막 발행을 해. 그러면 이 화폐 주조를 하면은 인플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막 오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재정 파탄이 오는 건데 이러한 경복궁을 재건을 하면서 그 막대한 재정 부족을 틀어막기 위해서 당백전과 원납전을 발행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사대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통행세까지 받아. 통행세, 당호전이라고 그러지. 통행세까지 받아. 그 당시에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대원군이 섭정을 한 1864년 이후 1868년이지 1868년도에 명치유신이라는 거예요. 명치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유신을 선포를 해. 명치 즉위하면서 유신을 선포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대거 받아들여 문호를 개방하고 그 우리는 그 대원군 시대의
조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랬었다면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대원군보다도 4년 늦게 정권을 잡은 명치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문호를 개방해서 선진화로 나간단 말이지. 또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그저 산업혁명으로다가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신식무기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을 2차례에 걸쳐서 중국 그 큰 땅덩어리가 영국한테 당해버렸어요. 아편전쟁으로. 그래서 이 홍콩을 100년간 조차를 해주도록 이렇게 양해를 하는 그런 조약까지 맺고, 중국 청나라도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해나가고 있고, 일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치 유신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근데 이 대원군은 오히려 이 서구의 문호를 다 틀어막아 버렸단 말이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 틀어막아 버렸어. 그 기회는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1866년 병인년에 프랑스 함대가 와서 우리하고 교류합시다, 무역을 합시다 이러는데 그냥 대포 쏴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지. 우리 피해도 많았지만은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서양하고 아예 담을 쌓고, 또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1871년 신민년에도 미국 함대가 평양으로 와서 무역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 교수가 평양 감사를 있을 때 또 대포로 쏴서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대원군의 치적도 있지만은 아주 큰 실책이 됐어요. 이제 고종이 이제 22살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수렴청정을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른 것이 이제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조대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했으니까 이제 15살서부터는 고종이 사실상 친정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말만 친정이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감나라, 배나라 그냥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참 아들로서도 왕으로서도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 대원군을 좀 정치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처갓집 여흥민 씨, 민씨 그 가문들하고 연합을 하고, 또 서원 철폐를 하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원군의 그 반대파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익현이라고 하는 선비예요. 그 최익현을 동부승지로, 그러니까 이제 왕의 비서실에다가 앉혀놓고 상소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대원군을 이제 이제는 왕이 22세가 돼서 한창 이제 벌써 한 10년이나 국정 능력도 있고 이런데 그 대원군이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원군이라는 것은 조대비 같으면은 섭정을 할 수가 있지만 대원군은 그런 거 하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원군이 그때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정계에서 떠납니다. 근데 이게 권력의 맛을 보면은 참 놓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이제 이 대원군이 축출된 후에 자신의 아들이 또 있잖아. 그 아들을 이 고종을 폐하고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다가 또 역모로 몰리기도 했어.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1882년이지 이모군란이라고 하는데,
그 시인식군 이제 그거는 고종과 이제 민비가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친정 때 한 건데, 신식군대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그 구식군대가 있을까요? 구식군대, 옛날에 있던 그 군대들한테 좀 푸대접을 했고, 또 급료를 13달이나 급료를 안 줬어. 그러니까 불만이 팽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구식군대들이 궁궐로 쳐들어갔어. 쳐들어가니까 민비가 친정인 그 여주로다가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야, 몰래. 그 사이에 이제 대원군이 딱 또 그 사람들을 감싸고 정계에도 복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고종을 밀어내고 다른 아들을 세우려고 뭐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임무군란 때는 구식군대들하고 충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권좌에 다시 등장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리고서 명성황후가 며느리가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려. 근데 명성황후가 몰래 이제 은밀히 청나라하고 그 청나라에 손을 써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살아나는가 했다가 며느리한테 또 다시 쫓겨나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1894년에 동학 농민난이 또 일어났었잖아. 전봉준하고 뭐 그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난이 있었는데, 그걸 또 부추겨. 야, 이 동학난이 이제 그 왕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 결국?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한테 슬슬 또 이제 연통을 해가지고 결국 동학난이 뭐 성공했으면은 자기가 또 왕이 되든지 다른 아들을 왕을 시키든지 했겠지만은 동학난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1895년도에는 아주 대원군이 진짜 좀 처신을 잘 못해요. 그 뭐 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 청나라한테도 투파를 던졌다, 일본한테도 붙었다, 뭐 동학 반란군한테도 붙었다, 막 이 너무 조급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미우라 공사가 이제 그 자꾸 청나라 쪽에 붙어가지고 있는 그 민비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이 대원군이 또 이용을 당해. 그래서 을미사변 때 민비가 외놈들한테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정적으로 또 대원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었어요. 3년 후에 대원군도 이제 사망을 해서 더 이상은 그 갈등은 없어졌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놓기가 어렵고 권력의 맛을 보면은 뒤끝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오르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 다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원군은 개혁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한 점도 많지만은 내가 이 역사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정치를 한 것이 안동김씨 세도하에서 눌려서 지내던 그런 그 분풀이, 이런 가품,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것밖에 안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나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안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백성들, 국민들, 또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지 않도록
이런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제일 주 업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고종이 왕후에 오른 기간 중에 특히 초창기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또 섭정 후에 그 아들 며느리하고 갈등을 겪던 그 시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 다음 차에는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대한제국이 선포돼서 일제에 넘어갈 때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